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최상병 특검법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예. 나서 오늘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쳤지만 결국 이제 부결이 돼서요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예. 다만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전에 비해서 여당 쪽에서 찬성 표결이 조금 더 예. 나왔다는 건데요. 투표 결과 총 투표 수가 299표였고요. 그중에 찬성 표결 194표, 예.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법안이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효표는 확인해 보니까 그 부자, 아니 불자를 쓰는 그 부자를 누가 좀 잘못 써가지고 한자를 잘못 써서 그게 이제 무효표가 된 게 한 표가 있었고, 예. 300명 중에 299표가 된 거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금 이제 뭐 출장차 미국에 가 있어서 예.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따져보자면 범야권 표결에 참여한 범야권의 의원이 191명이라는 얘기인데 예. 찬성표는 194표가 나왔으니까요. 3명의 이탈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여당 예. 입장에서는. 뭐 추정을 해보자면 일단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애초에 국회 의결을 처음 할 때부터 찬성 표결을 했었던 안철수 의원 예. 표가 있을 텐데 나머지 2명은 그럼 누구냐? 궁금합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도 네. 국민의힘 그 출석하는 출입하는 기자들한테도 네.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누군지 술렁술렁하면서 이제 찾고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색출 작업인가요, 일종의? 뭐 이제 뭐 확인해 보자는 뜻이겠죠. 뭐 색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어쨌든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에 반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에서는 3명의 이탈표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예. 8표만 있으면 이게 이제 재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전에 비하면 위기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당론을 어겼다는 건데요. 네. 당론을 어기면 징계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윤리위원회 같은 이제 당 그 윤리기관에 회부할 수도 있는 사안이긴 하죠. 아, 그 두 분. 안철수 의원도 사실 모르는 거고요. 모르는 거죠. 모르긴 모르는 무기명 거고. 투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저번에 그랬으니까. 네네. 예. 그 두 분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정말로. 예. 네, 그게 어떤 신호냐 뭐 이런 것들도 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의회주의의 어떤 본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중요한 표결 사안이 있을 때는 예. 통과될 때까지 표결을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예. 뭐 상원 원내대표를 뽑는다든지 뭐 하원 의장을 뽑는다든지 이럴 때는 금방 표결이 안 끝나고 계속 표결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표심이 움직여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표심의 이동이 관찰이 되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이번에 3명 움직였으니까 한 2번만 더 하면 통과될 수 있나요? 뭐 그런 계산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정치적인 사안들이 계속 변동이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지난번의 의결 그리고 21대 국회 때 의결에 비하면 그 뒤로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의혹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여러 또 보도 내용들이 추가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여당 내의 이탈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이제 추정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통과돼야 되나요? 어떻게? 예. 뭐 어쨌든 야권에서는 이번 그 재의결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강력한 특검법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어차피 최상병 특검법은 8월에도 새로 이제 부의를 해서 또 추진을 할 텐데 예. 일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구명 로비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라는 이름을 특검법에 명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를 했다면 그 로비 창구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라는 명칭을 집어넣자, 예. 이름을 집어넣자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으로서는 압박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계속 강화된 법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내용은 강화돼 반대로 형식적인 측면, 그러니까 네. 특검 추천을 누가 하도록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민주당이나 혹은 조국혁신당 중심으로 그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예. 뭐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협이라든지 혹은 이제 대법원장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얘기했었던 그 예시 항목들을 좀 포함을 시켜서 일종의 타협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수싸움을 해서 이 특검법을 어쨌든 올해 안에 무조건 통과시킨다. 뭐 이런 좀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그럼 기존 법이 폐기됐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의했던 제3자 특검법이 지금 뭐 그럼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원래 논리적으로는 그런 네. 거 아닌가요? 저쪽 법은 못하지만 우리 이런 법을 내놨다 이랬으니까 이거 합시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23일에 전당대회 출마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방안이랑은 별도로 우리 쪽에서 먼저 특검법을 내고 그걸 추진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요. 예. 취임 첫날인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입장, 그러니까 제3자 특검법에 대한 나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정당이 아니다. 예. 제가 설득력 있는 논거를 밝혔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입장이 있고 국민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절차를 통해 설명하겠다라고 의지 표명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답할 상황이다. 예. 국민의힘의 특검법을 내면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 입장이 예.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한테서 오늘 나왔습니다. 뭔가요? 오늘 SBS 라디오 예.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특검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한동훈 대표가 제시를 했던 것이지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었다. 아, 그것도 해석이 어려운 말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뭐 굳이 한 번 더 해석을 하자면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최혜병 특검법을 추진을 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내놓은 법이었지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럼? 그에 대한 카운터로 굳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제3자가 하는 게 맞다. 이런 원칙론을 얘기한 거지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하다. 최혜병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특검법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던 걸로 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설명한 그 장동혁 네. 최고가 설명한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본인이 재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본인이 당 내의 이견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동혁 의원이 한 발 앞서서 오버해서 해석을 한 건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뜻이 하룻밤 사이에 좀 바뀐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아마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뜻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원래 취지가 그런 게 아니란 주장 아니에요, 지금 이분은. 그렇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그 취지야 다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고 지금 또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어떤 변화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분위기는 이거 아닌가요? 한동훈 대표가 내가 합리적인 나는 제안을 해놨으니 이제 뭐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제왕적 뭐 권력을 가진 대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원내에 던지면 원내에서 알아서 추진은 안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의도가 있는 걸로 의심스러운데요. 아마 그 의심에는 어제 나왔었던 다른 최고위원들의 발언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거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원외에 있는 당대표가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었거든요. 근데 또 오늘 또 장동혁 최고위원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쪽 분위기로 좀 만들어져 가는 상황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동훈 대표 본인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 혹은 우리가 직접 추진하진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임경미 작가 설명한 어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보면은 지금 수순은 이거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뭐냐 하면 나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나는 제시했어요. 그래놓고 나는 원내 인사가 아니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제왕적 대표가 또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도 이제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했죠.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고 그럼 당내 논의를 거쳐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물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를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럼 도대체 당대표는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서 과연 이걸로 이 형식 논리를 가지고 돌파가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쪽으로 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앞으로 어떤 며칠 지켜보면 알겠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아마 이제 입장을 또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뭐 저 같은 질문은 똑같이 하겠죠. 뭐 원내 넘겨보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정치라는 게 결국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제 야권에서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같은 태도를 계속 여당이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낮에. 헤드라인만 보면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매일신문 유튜브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온 거죠. 최 변호사한테 이제 진행자가 특혜 조사를 받았다, 황제 조사를 받았다라는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일단 그걸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혜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너무 억울하다. 김건희 여사 쪽도 상당히 억울해한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건국 이래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적이 없었다라고까지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쪽도 누구 얘기인가요? 이거 최지우 변호사의 이제 예,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12시간 동안 아주 압축적으로 검찰이 준비를 해왔고 수사의 밀도가 달랐다. 굉장히 밀도가 높은 조사였다. 그러니까 12시간 가지고 사안이 복잡한 두 가지 사안을 다 조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거 자체가 특혜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반론을 내놓은 거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당사자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대리인인 변호인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간접 사과 의사 표명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직까지는 영부인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떠한 입장도 직접 표명한 적이 없으셨는데 수사를 받기 전에 조서에 이게 기재되진 않았지만 검사님들한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조사를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주 앉아있는 검사들한테 조사를 하러 온 검사들한테 미안하다고 했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했나요? 그러니까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라는 걸 뭐 물론 대국민으로 한 건 아닙니다. 대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는. 대검사 사과네요. 검사들한테 국민들한테도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국민에 대한 사과를 왜 검사들한테 하실까요? 그 좀 직접 국민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 무슨 사과를 간접 그러니까 검사한테 사과라면서 그것도 간접적으로 이게 이제 속된 말로 하자면 이제 당구 용어 중에 쓰리 쿠션이라는 게 있는데 쿠션을 여러 번 줘서 사과를 하는 것 같은데요. 당구 용어까지 꺼내시고 최 변호사가 이제 설명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소위 명품백 사건의 경우 경위가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 이것도 역시 직접 밝힌 건 아닙니다. 이건 최지우 변호사가 이제 전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대통령이고 영부인이면 국민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고 잘해서 정말 정치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 사과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표명된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뭐에 대해서 죄송한 건지를 좀 따져보자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정치를 잘 못해서 죄송하다. 정치를 잘 못해서요? 뭐 이런 얘기가 대통령이고 영부인이면 사랑을 받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포함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명품백 사건의 경우는 경위가 어찌됐든 간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이제 뇌물성이라고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고 있는 그 명품백을 수수했다. 받았다라는 게 죄송한 건 아니고 어찌됐든 죄송하고 경위가 이렇게 돼서 죄송하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원래 게 어찌됐든 죄송하다는 표현을 쓸 때는 사람들이 보통요. 뭐 이 케이스가 정확히 앞뒤 맥락을 더 봐야겠지만 보통은 어찌됐건 내가 미안해. 이럴 때는 내가 잘못이 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네가 기분 나빴다면 내가 미안해. 뭐 이런 어떤 때 자주 쓰는 워딩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소위 컨설턴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사과 표명을 할 때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코치를 많이 합니다. 뭐에 대해서 미안한 것인지,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까지가 다 들어가야 사과로서의 완결성을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호인이 전하는 김건희 여사의 죄송한 마음은 거기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뭐 듣는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어찌됐건 뭐 하여튼 상쾌하진 않습니다. 보면 거기서도 어찌됐건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지우 변호사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을 많이 했는데요. 증거가 불충분하면 보통 정치인들은 서면 조사를 하는 게 관행인데 현직 영부인은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헌정사 최초로 대면 조사를 받았다. 이 굉장히 좀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했고 그리고 명품백 사건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그래서 강제 수사 소환할 수 있는 법정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좀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도 이렇게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분별하게 소환할 수는 없다. 또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가 증거가 없다. 이 얘기는 상당한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최지우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장 논란이 크게 됐던 거는 이 대목인데, 소위 특혜 조사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 검사들이 휴대폰을 제출하고 거꾸로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던 부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경호 프로토콜상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장관들도 전화기를 반납을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녹음을 할 우려가 있고 전화기를 켜놓고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무선 조작을 통해서 폭발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하면 검사들이 녹음을 하거나 혹은 전화기를 켜놓고 생중계를 어딘가로 하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사실상의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휴대폰을 반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누군가가 혹은 테러리스트가 검사님 이런 거 조사를 받는다는 게 이제 보안이 새 나갈 경우에는 혹시 그런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가 테러할 가능성은 아니고 보니까 테러리스트가 그 사실을 알 경우에 그래서 검사의 휴대폰에 폭발물을 심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주장을 했군요. 물론 이제 반응을 보니까 뭐 저하고 비슷한 반응이신 것 같은데 주장을 했네요. 잘 납득은 가지 않는 얘기고요. 그렇게 치면은 어떤 피의자가 검찰과 마주 앉아서 이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 뭐 이제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야당 대표들이나 야당 정치인들, 야당 대표의 배우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우가 적용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특혜 조사라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명인가? 의문은 듭니다. 제가 임경미 작가한테 어떤 더 질문을 안 드린 게 그냥 주장을 했다는 걸로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소추안을 야당이 또 발의했죠? 민주당에서 오늘 이상인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방통위 부위원장이 지금 방통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 사실상 방통위를 무단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이제 5명의 위원 중에서 4명이 공석인데 혼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 서류 접수 과정이라든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뭐 결격 사유 조회라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거는 탄핵 사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5인 합의제 기구인데도 2명이서 방통위원장하고 둘이서 계속 운영을 해왔던 행위도 탄핵 사유. 그리고 국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국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한 거, 응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자,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돼가나요, 그럼 이제? 일단 이상인 부위원장이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뉴스원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제로죠. 영인 체제가 당분간 뭐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야당하고 여권 사이에서 치열한 어떤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되게 되면 혼자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의결을 절차를 거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MBC 박문진 이사진이라든지 KBS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직무대행이 사퇴를 하고 바로 또 임명을 하는 것도 또 저쪽의 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상인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임명했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거치면 당장 내일이라도 사퇴하고 임명을 할 수 가능합니다. 있죠. 그러면 또 다시 한 명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열한 수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